예,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강사 조영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할 내용은 지구과학 분야의 해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네, 해수욕장도 떠오를 거고 오류나 배, 그 다음에 수영장 등 여러 개 떠오를 건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 바닷물이라는 매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의 특성은 매우 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런 짠 정도를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먹어봤을 때 짠 정도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표현하고 계세요? 맛을 봤을 때 짜다, 아니면 별로 안 짜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을 끝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갈 건데, 이 바다라는 곳은 전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물의 부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물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전체 비율 중에서 약 97.3%가 이 바닷물에 해당되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2.7%가 강수역에 해당되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은 여기에서 보이는 호수나 강물에 해당되는데 약 0.02%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 바닷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존재하는 이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바다라는 곳은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 알고 계시죠? 그 주기율표를 한번 알고 있는 원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원소들, 이 대부분, 아니 그 전체인 원소들이 이 바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다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이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되게 될까요? 자, 크게 화산활동에 의해 가지고 유입되거나 대기 내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빗물과 함께 강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바다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다로 유입된 원소들은 계속 바다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퇴적물로 제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가 이루어진 퇴적물은 다시 섭입이 된다거나 변성작용을 통해서 퇴적물로 윤기되어 육상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풍화작용이나 화산활동 등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바다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라는 곳은 다양한 원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임시 저장소가 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의 원소의 공급과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공급에는 대표적으로 풍화작용이 있고요. 제거작용에는 퇴적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화학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런 활산칼슘이나 알바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육상 암석 중에 가장 풍부한 퇴적암이나 황화암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빗물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해 가지고 반응을 한 후에 바다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원소들은 다시 퇴적작용에 의해 가지고 제거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의 주요 성분들의 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그래프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이 바다에서의 주요 성분의 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 빗물에 대한 주요 성분의 비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 경우에는 강물, 세 번째가 이 바닷물인데, 이 그래프의 양상을 보면 이 빗물과 강물의 그래프 양상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빗물은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되어서 형성되기 때문에
바다의 비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고, 이 강물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육상에 있는 암석들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칼슘과 이 중탄산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 보이는데, 이 칼슘과 중탄산의 경우에는 탄산칼슘과 알바나이트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은 왜 짤까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어느 한 임금이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금부화가 되게 많았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돈을 벌었냐면, 이 임금한테는 요술맷돌이라는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맷돌을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 생산한 소금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쌓았죠. 한 도둑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요술 맷돌을 몰래 훔쳐다가 뗏목을 타고 바다로 도망을 갔어요. 그 후에 그 바다 위에서, 뗏목 위에서 요술 맷돌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었죠. 소금아 나와라 하고. 그래서 그 맷돌 안에는 맷돌에서는 소금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이 배보다 더 많은 소금이 나와가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래서 요술 맷돌도 함께 바다로 빠지게 됐답니다. 현재도 지금도 이 요술 맷돌이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소금을 생산하고 있고요. 자, 이게 바다에서 소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1670년경에 이 보일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강물 또는 이 담수는 암석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염들을 녹여서 바다로 운반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보면 결국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암석에 있는 염들을 바다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결국 기온이 암석임을 알 수가 있죠. 육상기온임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요술 맷돌이 뭘로 만들어져 있죠? 돌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맷돌.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 암석이라는 데서부터 여러 종류의 염들이 녹여서 바다로 유입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 기운이 어떻게 알고 그 전래동요를 만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우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염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염의 정의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총 염의 양을 천분율로 나타낸 농도를 염분이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선생님이 여기 바닷물을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이 바닷물은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냐면, 이 비커가 1리터짜리 비커예요. 1000ml짜리. 1000ml짜리 비커인데, 이거를 뜨거운 가스레인지에 가열을 시키면 자, 뭐가 나타나요? 선생님이 지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선생님이 지금 바닷물을 다른 비커에다 가열시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네요. 자, 이렇게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게 뭐죠? 네, 소금이 되겠죠? 이렇게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천분율로 나타낸 농도를 바로 염분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퍼밀, 천분율이고요. 그 다음에 대량의, 전세계 대량의 해수의 평균 염분은 약 35%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염의 구성을 보면 이 그래프, 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닷물 1kg, 1리터 중에는 순수한 물이 약 966.6g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소금, 염분의 양이 약 34.9g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34.4g 안에는 여러분들 소금이라는 NaCl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소금 안에는 뭐 염소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Na, 그 다음에 황산이온, 마그네슘이온, 중탄산이온, 칼슘이온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염소가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이 나트륨이 30%, 이 나트륨하고 염소가 차지하는 그 비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그래프 경우에는 전 세계 대양의 위도별로 전 세계 대양에서의 염분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파란색 선이 이 염분값을 나타내고 염분 농도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이 빨간색 곡선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이 염분값하고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그래프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뜻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네, 염분값은 세계 대양의 염분값은 이 증발량과 강수량에 의해 가지고 결정됨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 세계 대양의 염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죠? 네, 여기에 있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서 염분의 농도가 34, 그 다음에 서해 같은 경우에는 3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동해의 경우에는 큰 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의 한강이나 금강, 연산강 등이 유입하고 있고, 이 중국에서는 아주 큰 양쯔강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큰 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들에서 나오는 담수, 한마디로 안짱물이죠. 짱물하고 안짱물하고 섞이면 어떻게 돼요? 네, 덜 짜지게 되죠. 이렇게 담수의 유입 때문에 이 서해의 경우에는 동해보다 약간 낮은 염분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해수에는 대기로부터의 유입, 하천으로부터의 유입, 빙하에 의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천, 해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퇴적물로의 제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닷물은 현재 계속 짜지지도 않고 더 이상 안 짜지지도 않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바다로의 이 원소 성분들이 유입하고 그 다음에 퇴적물로의 제거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염분값이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염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순수하게 바닷물 1kg, 바닷물 1리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1리터의 이 바닷물을 가열을 해가지고 다 증발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소금이 형성되겠죠. 이 소금의 양을 전자저울로 잰 후에 그 무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염분값을 결정하는 방법, 바닷물을 졸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염소량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말했던 이야기 중에서 해수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염소라고 했죠. 이 염소는 은하고 아주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 염소와 은을 반응시켜가지고 그 은의 양을 통해가지고, 소모되는 은의 양을 통해가지고 염소량을 측정한 후에 다른 원소들과 비율을 통해가지고 전체 염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실험할 염소량 측정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전도도 측정법, 불절도, 비중계를 이용한 염분 측정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실험을 해볼 방법은 이 염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염소량 측정 방법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이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디트머라는 교수가 1872년에서부터
76년에 거쳐가지고 이 챌린저호를 타고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바닷물, 해수를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채취한 해수를 이용해가지고 1884년도에 측정돼 봤는데 그 주요 성분의 값이 염소는 19.353, 나트륨은 10.702, 그 외에 주요 성분들이 이러한 값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실험실 환경이 매우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실험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바닷물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가장 엄청난 좋은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측정한 최고 정확한 값에 보면 다음과 같이 염소는 19.353, 나트륨은 10.766 등의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측정한 최고 정확한 값과 1884년도에 디트먼 교수가 측정한 값들이 차이가 거의 없음을 여러분들도 이 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디트먼이라는 교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35%일 해수, 그리고 이보다 덜 짠, 절반 정도 짠 해수 15%일 때 해수를 이 디트먼이라는 교수가 실험실로 옮겨와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해수 중에 있는 영주기운들의 농도 값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35%일 때 해수에서 염소에 대한 이 나트륨 비, 그 다음에 황산화에 대한 이 나트륨의 비, 마그네슘에 비한 나트륨의 비를 통해서 이러한 값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때 해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해수 중에 어떤 농도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농도에 대해서 나트륨에 대한 염소의 비, 황산화에 대한 염소의 비를 통해서 15%일 때 해수에서도 이러한 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35%일 때 해수 그리고 15%일 때 해수의 염소에 대한 비가 어떻게 나오나요? 매우 비슷한,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근거로 이 디트먼이라는 교수는 일정 염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염분 값을 알게 되면 이 프루센 실험식을 통해서 염소 곱하기 특정 상수인 1.8065라는 숫자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염분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할 실험은 은적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염소라는 성분은, 원소는 이 은과 아주 반응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이 들어가 있는 이 질산은이라는 시약을 이용해 가지고 적정 실험을 하면 됩니다. 이 적정을 할 때 적정 반응과 정활적 반응이 있는데 바닷물 안에 염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 은과 반응해서 흰색 친정물 AgCl이라는 적정 반응을 통해서 흰색 친정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물 안에 측정하는 시료 안에 염소 성분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제 은은 어떤 거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염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중에 넣어주는 지시약인 중프롱산과 반응해서 Ag2CR5라는 이 황전색 친정물을 종말적으로 실험은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 AgNO3의 소모된 양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서 이 염소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염소의 값을 구하게 되면 아까 프루센 실험식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1.8065입니다. 이 값을 염소 값에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염분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